네, 그러면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2회 변호사 시험부터 10회, 11회까지 해서 3년치 변호사 시험과 2023년부터 2021년까지 있던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서 임의로 이제 추출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좀 같이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헌법과 행정법으로 나눠서 이번 강의에서는 헌법만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자체는 제가 강의가 수험생 때 좀 늘어지고 이런 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서 말을 좀 산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PPT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기준으로 간단한 쟁점을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PPT 내용과 이제 해설지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설에는 참조 조문이 없어서 뭐 참조 조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 중에 헌법소원 대상성 및 보충성 요건에 따라 판단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사실관계를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줄에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갑이랑 국회의원 을은 전동 킥보드 동호회 회원들인데 갑과 을은 이제 신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 3항에 근거한 안전기준 제4조 제1호 이거를 고시 조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고시조항은 4조 1호만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해서 종전과 달리 이러한 제한을 준수한 전동 킥보드만 수입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데 뭐 이 뒤에 내용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대상에 해당하느냐, 보충성이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아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려면은 우리가 이 고시가 법적 성질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조 조문을 보시면은 해설지는 없고 문제만 있습니다. 안전기준 뭐 1조는 이제 제가 같이 그냥 캡처를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한 거고 4조 1호를 보시면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최고 속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전동 킥보드는 22km/h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아래 내용은 제가 지금 법률 이름은 안 썼지만은 이 조항이 15조 3항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고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위임한 상위 법령도 같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조 3항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 확인 시험 기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확인 대상 제품에 관한 안전 기준을 적용한 안전 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여기서 이제 안전 기준이란 표현이 고시에 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그 안전 기준은 뭐냐? 안전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 다만은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뭐 안전교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장은 볼 필요 없고 결국 고시한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대상성과 보충성을 먼저 했으니까 대상성을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이 대상성과 보충성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으니까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사건명이 이제 헌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헌마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마소원의 경우에 대상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대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권력 행사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있는 쟁점 정리한 이 파일에 아마 업로드 같이 될 텐데 거기에 있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를 하는 이제 공권적 행위
입법, 행정, 사법 영역 모두 포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상성 인정되느냐니까 결국은 이 사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고시라는 건 도대체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고시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시라는 거는 법적 성질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처분에 해당해서 그때는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법규 명령이나 행정 규칙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행정 규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 국민에 대한 이 구속력이 인정되지가 않고 법규 명령만 이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처분이거나 이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뭐 쉽게 말해 법령 보충 규칙에 해당하면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상성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 자체는 고시의 법적 성질을 일단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려면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고시가 뭔가 국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아니면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쉽게 말해서 일반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불특정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일반적이라고 하고, 불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걸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았어요. 도로를 막으면은 그거는 이제 도로를 다니는 행인 모두에 대해서 뭔가 지금 못 다니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그냥 25km/h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를 전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고, 또 전동 킥보드를 사는 어떤 사건마다 사는 상황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전동 킥보드를 산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사건에 대한 거라 추상적이다. 쉽게 말해서 일단 고시는 1단계로 처분이냐, 구체적 개별적인 처분이냐,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을 고려하면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했을 때 당연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중에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특징에서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법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상위 법령의 범위 내 수권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구체적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헌마소원에서 보통 결정례가 설치하는 거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쉽게 말해서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거냐 그 행정규칙의 성질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거고, 중요한 거는 뭐다?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문제, 사고를 이해하는 쟁점 인식 과정은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물어봐야겠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쉽게 말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제 쟁점을 인식하는 논리고, 그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논리는 그러면은 고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까 했을 때 처분이나 법령 고충 규칙이면은 제한을 하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처분은 내용을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일 텐데,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인 경우에도 법규명령의 효력이 언제 인정이 될까? 수권 범위 내에서 결합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상성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안을 제가 이제 작성할 때 조금 그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좀 다소 조금 개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목차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서, 행정법은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의 경우에는 이제 법리와 포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목차를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로마자 1번에 대상성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입니다. 1. 법리라고 되어 있는데, 법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법률, 판례, 그리고
학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로 우리나라는 이제 분쟁 판단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법률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판례, 실무의 이제 역할이나 혹은 학설, 그거를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리 파트에는 제가 법률과 결정리, 그리고 헌마소원에는 헌법 파트는 거의 없지만 행정법 파트는 종종 나오는 학설, 이렇게 세 가지를 법리 파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법률 68조 1항을 보시면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침해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이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일반 법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쟁점 정리집에 넣어놨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15점짜리이기 때문에 고시에 이제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서 대의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결정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고시의 법적 성질이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간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누는 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과 이제 행정처분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굵은 글씨가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굵은 글씨 보시면은 경품 제공의 일반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인데, 그 다 아랫줄 이 사건 모법 조항, 모법이라는 거 엄마법이니까 위에 법이죠. 모법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라고 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이제 갖는다는 거는, 예,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그럼 그 아래에 대해서도 이제 포섭을 들어가야 될 텐데, 포섭은 제가 사실관계랑 참조조문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포섭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관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은 뭐 참조조문만 기재했거나, 참조조문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사실관계만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고시조항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조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참조조문, 이 사건 고시조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3항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최고 속도를 25km/h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포섭 같은 경우에는 고시조항이 이제 상위법령과 결합하는 거죠. 그런 거를 포섭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15조 3항을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안전확인 대상 제품인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니까, 이거는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법규명령 또는 이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또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런 걸 같이 써줬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혹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자체는 이제 문제 뭐 풀고 오시면은 이렇게 PPT 내용을 봐가지고 이제 뭐 제가 임의로 판단한 쟁점을 찾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좀 형식적으로 좀 간결하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법리와 포섭으로 크게 나눈 이 형식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료형은 이제 쟁점을 잘 안다고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쟁점을 이제 적절한 형식에 맞춰서 빠르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문구도 전부 여러분이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보충성으로 넘어갈 건데, 보충성도 이제 68조 1항에서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면 가능하다, 뭐 이런 문구가 있죠. 그래서 보충성에 판단할 때는 보충성이 법적 구제를 이미 거친 것인지를 판단하거나, 혹은 보충성의 예외 법리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게 뭐 알기 어렵거나 있어봤자 소용없는 절차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충성의 요건을 그냥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요건을 굳이 표현한다면 충족을 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법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령보충 규칙, 법령보충 규칙이라고 써놨지만 일단 법규명령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법률 헌법소원이랑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률 헌마소원이랑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지 않는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률의 내용으로 즉시 그거에서 국민이 영향을 받아야 되고 중간에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고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보면 되겠죠.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최고 속도 제한은 다음 각과 같다. 25km/h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 중간에 어떤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걸 판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체적 집행과 별도로 없이 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충성, 그러니까 법령, 헌법만 소원과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에는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없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보충성의 예외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인식, 보충성의 경우에는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 사건 고시정이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쳤거나 이제 거칠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령 고충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이제 직접 제안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직접 제안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해가지고 보충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조 뭐 필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설을 보면은 로마자 2번에 보충성 1 법리 이것도 이제 법률에 있죠. 68조 1항 보시면은 이제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보충성 이제 요건으로 보고 그 아래 결정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성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은 별도의 집행위가 필요 없이 이제 게임 제공업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직접 이제 경품 제공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 맨 아래 줄 보시면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다.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안을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포섭을 볼 건데, 포섭 같은 경우 참조조문은 이제 뭐 같은 내용이죠. 실제 시험을 쓸 때는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이 내용은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상성 파트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맞추고 어쨌든 이거는 학습 목적이니까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보석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집행 행위 없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해서 판례에 있는 문구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법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은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결정리에 있는 파트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머지 참조조문이나 포섭 부분은 결정리를 알면은 이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형을 공부할 때 쟁점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 법리 파트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형식적인 부분을 넘어가야 된다. 이제 사례형의 어려운 경우에는 법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법리는 아는데 내용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쟁점을 모르는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를 듣든 핵심 암기장을 듣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강의는 뭐 기본 강의도 아니고 핵심 암기장 강의도 아니고 뭐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내공은 없기 때문에 후자의 상황 내용은 대충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위주로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진도를 진행하는 경우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네, 계속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쟁점을 다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포함해서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판단하라. 편등권은 빼라. 이렇게 돼 있죠. 뭐 변호사 갑과 을은 이제 전동 킥보드 동호회 회원들이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아까 본 부분 다음
갑과 을은 이러한 속도 제한으로 말미암아 전동 킥보드 구매 이용을 통해서 기대되는 즐거움, 효용의 핵심인 속도감, 민족한 이용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판단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제한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권력이 뭔가를 행사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이 파트에서 찾아. 문제를 찾고 그거에 대한 기본권을 헌법 조문을 펼치며 가지고 하나씩 대입하면서 찾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셨던 분들은 보자마자 뭐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내용을 읽고 그거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로써 자신들의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쟁점으로 하는 거냐면은 구매 이용을 통해서 기대되는 즐거움이나 즐거움 또는 효용의 핵심인 속도감과 민첩한 이동 이거가 신체 자유나 거주인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형점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는 거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에서 침해된다는 내용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저희가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동 킥보드 구매 이용 및 속도감과 민첩한 이동이 침해된다고 했으니까 이 주장과 알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 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가 이제 헌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너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쉽게 말해 이어령 비어령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문제 힌트를 준다. 우리의 힌트는 구매 이용이랑 속도감과 민첩한 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 이용 같은 경우에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법리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사는 건데 옛날 판례에서는 이제 개인적 자기운명 결정권 뭐 이런 표정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자기결정권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영역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형성해 나갈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라는 속성을 부여가 해준 건데 내 맘대로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이용과 연관이 되는 거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이나 위험한 스포츠를 할 권리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보호한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동하면은 위험해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호하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만약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갑을의 주장을 봐야 되는데 신체의 자유 제가 갑을을 한 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체 자유의 보호 범위는 신체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완전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결정리의 표현을 따온 거니까 예, 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그래서 침해는 어떻게 하냐 정신적 물리적인 힘으로 외부에서 침해를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호 범위는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다.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속도감과 좀 관련이 있나요? 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 국외에 이전할 권리와 이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 건데 이동을 느리게 할 뿐이지 이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찾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 범위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로마자 1번에 제한되는 기본권 1.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여부 가 법리 법률 헌법 제10조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결정례를 보시면은 이제 보호 영역 이게 중요합니다. 보호 영역 혹은 보호 범위 그게 가치 있는 행동이나 그 아래줄에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포함을 하는데 그 아래 이제 나포섭 참조조문 보시면은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죠. 그러면은 이제 위험하게 달려보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속하니까 제한하네 이렇게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자기결정권인데 법리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10조에서 파생이 되는 거니까 결정례만 보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있어. 소비자 자기결정도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혹은 수입되고 있는 게 전부 최고 속도 제한이 된 전동 킥보드밖에 없다는 거에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한이 된다. 보시면은 참조조문은 뭐 그대로니까 넘어가고 사실관계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 싶은데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받고 있으니까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리도 있고 그 외에 뭐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뒤에 있는 쟁점 노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3 신체의 자유인데 여기부터가 이제 갑, 을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2조인데 12조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올해 나올 것이다. 뭐 신체 자유와 관련된 그런 게 나온 것이다 했었고 뭐 관련된 게 기록이나 이런 데 조금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이제 뭐 하여튼 신체 자유 말고 자유권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신체 자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고 결정내 보시면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되지 아니할 자유. 이게 하나의 보호 영역이죠. 나의 신체의 안정성을 지킬 그런 거랑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서 내 맘대로 몸을 쓰고 싶다. 뭐 이 정도가 두 개의 보호 범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섭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수정을 조금 잘못했나 봅니다. 하여튼 포섭, 뭐 타당성 상관없겠죠. 이 사건 고시조항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데 그게 뭐 몸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신체 활동, 내가 내 몸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 14조죠.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몇 번 나왔었죠. 기록에도 이제 국적 변경이라든가 행정법이랑 연계해서 이제 뭐 나갈 때 출국만기 보험금 뭐 이런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거주 이전의 자유 속에는 국외 이주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포섭을 가면은 고시조항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데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에서 모른 게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판단하시오. 이거는 방금 했던 것에서 했었고 갑, 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자 2번에 갑을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례를 풀 때 또 중요한 게 결론을 맞히는 건데 결론이라는 거는 법리에 따른 올바른 뭐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답을 쓴 다음에 혹은 답을 쓰기 직전에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무죄 추정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시오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나온 맥락을 한번 보면은 이후 갑과 을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한 상태로 각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순차적으로 치어서 크게 다치게 한 후 도주하였대요. 미친놈들이죠. 갑과 을은 이제 각각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갑을 이제 공소제기 이유로 102조 1항 법문 및 변호사법 2항에 의거하여 법률정지 명령을 하였는데 아까 이 사건 고시조항은 한호 4조 1호만 이제 챙기고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2조 1항 본문이랑 2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할 때는 1항 본문 이 다만 빼고 1항이랑 2항을 우리가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조 1항을 읽어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공소 제기되거나 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 취소, 영구 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뭐 하나의 요건인 거죠. 판단에.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요건인 거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결정을 청구하는 거죠. 2항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명할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요건상으로는 뭐 이제 공소제기라는 형식적 요건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하고 절차적으로는 뭘 두고 있냐 심의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죄 추정 원칙부터 본다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려면 일단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이 된다는 거는 무죄 추정이라는 건 형사 피고인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가 이제 아까 피의자가 형사 피고인이나 형사 피의자 하여튼 모두 포함해서 그
뭐 공소가 제기됐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형사상 또는 그 외 절차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리함을 가지지 않는 그런 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호 범위에 해당을 하려면은 이 법률 조항이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나 혹은 아직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형사나 그 외 절차에서 불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1차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면은 이제 판단을 한 건데,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불이익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된다. 불이익을 원래 주면 안 되지만은 뭐 줄 수밖에 없는 짓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도에 거쳐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불이익이랑 이 사람이 받는 사익 침해 간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과잉금지 원칙을 꼭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그런 사익과 공권력 그런 거 간에 이제 적절한 비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통상 답안을 쓰는 거는 이제 방어권적 자유권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례 원칙을 판단할 때 기준의 하나로서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 거고, 뭐 국가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비례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 사건에선 불이익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일종의 최소성 원칙만 판단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려면은 공소 제기만으로 업무정지 어쨌든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소 제기가 됐을 뿐이니까 아직 판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면은 무죄 추적 원칙에 지금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침해까지 가느냐 했을 때 약식명령의 경우는 뭐 제외한다라든가 요건 같은 게 실질적으로도 판단하고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여러 수단 중에 가장 과중한 걸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비례 원칙에 부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은 3번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무죄 추정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라 이렇게 되는데, 로마자 1장 1번 보면은 이제 위반 여부라고 돼 있고, 뭐라고 하죠? 각주는 지우셔도 됩니다. 법리가 있는데 이제 법률 이제 27조 4항 무죄 추정, 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조문을 뭐 제가 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수험생 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내 보시면은 유죄 판결 있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굵은 글씨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줄그은 거 불이익을 입힌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필요 최소한도 일종의 침해 최소성 원칙만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포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참조조문은 제가 일단 다 쓰긴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적절하게 101조 1항 102조 1항 본문이랑 2항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포선만 보겠습니다.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근거니까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변호사에게만 기본권을 제한한 거죠. 갑에게만 아마 제한한 거기 때문에 을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불이익을 이제 비례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정지하는 거니까 목수가 정당하고, 그리고 징계대에서 고도의 개연성이나 뭐 기본권 침해 우려 등 공공의 그런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수단 중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이로나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제 공공이익의 보호니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래서 무죄 추정을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목수침법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썼던 것 중에 그 최소 침해성만 이제 여러분이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분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적법 절차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죠.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판단 기준에 따라 하는데, 뭐 적법 절차 원칙은 이런저런 사건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선 절차의 적정성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과 업무정지 명령에 따라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적정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03조 보시면은 이제 98조 3항 2항 뭐 이렇게 준용한다 돼 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참조조문이
일부는 가상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제 변호사법을 법전을 펴가지고 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섭을 했으면은 조금 더 뭐 가점이 있었겠죠. 이 부분 이제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뭐 의견서 제출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그걸 안 봤다 그러면 업무정지 명령에 있어서 재량도 있고 절차가 바로 그냥 딱 찌르는 게 아니라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라는 제3의 위원회에다가 결정을 청구하고 그걸 받는 법무장관이 한 번 더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저것만 본다면은 하지만 결국 여기 있는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절차의 적정성이 포함된다, 인정된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설을 보면은 로마자 2번에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여부가 있는데 1. 법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고 어쩌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적법 절차 원칙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 내에서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 줄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된다.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실체적 법률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되고 있고 제법 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를 형사절차, 소송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하여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조문은 저희가 한번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포섭 같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명령에 관해 가지고 이제 국가작용이나 행정절차에 해당하니까 보호 범위에 해당하고 이제 업무정지 명령 결정 청구, 위원회 결정 뭐 이런 걸 재량적 판단을 거치고 적법성이나 적정성도 보장되고 이래서 위반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64조 4항의 해석과 관련해요. 이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시오. 적법요건 검토하지 말 것 15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 보면은 국회는 그간 의리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성 발언했고 공소제기도 됐으니까 품위 손상했다. 그러니까 심사해서 제명했다. 바로 제명해버렸네요. 제명 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고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64조 사항을 봐야 되겠죠.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럼 제3항으로 가보면 제2항을 가보면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회 자율권 거기서도 이제 징계 자율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3항 보시면 제명하려면은 국회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 해설은 조금 다르게 써 있긴 하지만은 국회 자율권 중에서 이제 징계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이제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자기들 맘대로 규칙 정해 가지고 자기들 징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64조 4항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법원의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학설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뭐 답이 딱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 조문이 이제 제정될 당시 혹은 개정될 당시에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헌법재판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게 사법 절차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논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런 논거로는 헌법재판소라고 안 쓰고 법원이라고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또 국회 자율권이 아무리 존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뭔가 이제 일탈을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에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이제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이 안 되면은 끝 이렇게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은 이제 어떤 심판 청구에 잘못 썼네요.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도 된다 이거니까 어떤 심판 청구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는 거고 포함이 된다면은 어차피 법원 제소할 수 없는 게 헌재도 포함되니까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포함된다면 어떤 심판 청구에 해당하는지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헌마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
뭐가 있나요? 하여튼 그 침해됐다, 지위가 침해됐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고 권한쟁의를 한다면은 뭐 국회라든가 제명결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 권한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자율권에 따른 자율적 제한이고 법원에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된다면 뭐 혼소냐 권한쟁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관련된 논문 같은 거를 네, 뭐 메일 같은 걸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규정들 중에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쌍가로 1 쌍가로 다목은 헌법상 법률유법 원칙에 위반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10점짜리라서 그렇긴 한데 조금 불이타라고 하긴 어렵지만 좀 문제 풀 때 좀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유법 원칙이라고 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정도의 논의만 발전된 세대의 그 암기장 같은 걸로 공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법률유법 원칙에 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제가 간단하게 쟁점 쪽에 써놨는데 하여튼 문제를 보겠습니다. 47조 7항에 의하여 이제 위생관리 기준 등이 별표 4로 정해져 있고 별표 4를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유법 원칙이 위반되냐 했을 때 법률유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 해설을 써놨는데 날라갔네요. 뭐 간단하게 말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법률유법 원칙이 위반이 되려면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형식적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죠. 딱 보기만 해도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이 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이거는 법령에 의한 건데 이거를 법률유법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된다는 취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률에 뭐 적절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법령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가능하다인데 실무의 입장은 무엇이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규정들 중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호 라목 쌍가로 1 쌍가로 다는 헌법상 법률유법 원칙에 위반되는가라고 했을 때 법리는 일단 37조 2항이 끼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근데 결정리가 우리가 하는 목수침법 판례가 아니라 이제 기본권의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되고 75조는 위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 면회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관한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법리적인 이해는 제가 쟁점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생전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본문에 의하여 무연고로 사망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거될 수 있다. 기본권 침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게 중요한 거야. 내 의사랑 무관하게 내 시체를 마음대로 제공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자기결정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조항을 까는 거니까 12조 1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걸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연고자인 거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부패 방지에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 학장에 통지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무조건 줘야 된다. 장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넘어가는 게 거의 맞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판단하는 거고 아까에 더해서 침해까지 판단을 하는 거여가지고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단 침해된다는 내용 기준 본인의 의사는 무관하게 제공된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걸 침해했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나를 침해했어. 그런 경우에는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과잉금지 원칙은 목수침법으로 하게 된다.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나온 조문의 내용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고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침해의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작성을 하기가 쉬운데 침해의 최소성은 이 수단이라는 것도 꼭 의과대학이 통지하면은 주는 게 아니라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수단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공권력 행사가 이런 수단을 선택했다. 그럼 그게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냐 이게 침해의 최소성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쓸 때도 여러 수단이 있는데 이 여러 수단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은 문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한 이 수단이 너무 과중하다. 다른 수단에 비해서.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이 침해된다. 또는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수단 중 선택한 수단이 과중하지 않다거나 경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여기서 어차피 일종의 사익 침해를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침해되는 사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쓸 필요 없이 형식적으로 쓸 때 빨리 써야 되니까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래서 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중하다, 경하다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하니까 된다. 혹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체라는 거를 넘기는 건 좀 타당하지 않으니까 공익이 더 경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목차가 제한되는 기본권을 해서 내용을 쓰시고 그 아래 이제 과잉금지 원칙으로 들어가는데 과잉금지 원칙의 기본 요건을 법리로 써주시고 그 아래 포섭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안을 한번 이제 책이 아니라 6번 해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제한되는 기본권 1 법리를 써야 되죠. 헌법 10조고 결정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자기결정권의 기본 법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인격권이 보장되고 인격권에서 자기결정권이 나오고 자기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다. 포섭을 가면 일단 참조조문 보시면은 문제의 법률 조항은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 포섭에서 보면은 제공되지 않기를 원하는 의사를 제약하니까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네, 이런 거고요. 로만자 이번에 기본권 침해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법리 아까 여기서 말한 이 법리 부분이 37조 2항을 써주시고 이 여기 나온 제가 쓴 결정례가 목소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결정례예요. 그래서 이 결정례가 기본서 같은 데는 써 있는데 사례집에는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제 법적인 근거를 조금 드리면 여러분이 좀 더 제 수업에 대해서 안심을 할 것 같아서 넣어놓은 것이다. 그 아래 이제 이 포섭을 보시면은 목수를 같이 썼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절절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률 1조를 써주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연구용으로 달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생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만 제공하는 여러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의과대학에 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여러 수단이 있는데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러분이 문구를 미리 좀 형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나온 부분만 삽입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단 중 과중한 수단을 선택했으니까 침해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록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 자료를 주니까. 법의 균형성은 반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과소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 네.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끝이 아니라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까지 하는 거니까 기본권을 침해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끝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 해설은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쟁점을 따로 일단 뭐 빼놓기는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 쉬고 11시 25분부터 쟁점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